자, 두 번째 할 이야기는 골디락스가 갖고 있는 뜻이 적당한 거리 또는 적당한 어떤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시의적절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 적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술이 충만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예술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미술 수업 시간에 보셨을 점묘법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점만 찍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의 재미있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의 테두리에도 점이 찍혀 있어요. 보통은 여기다가는 그림을 안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 프레임에는 그림을 안 그리는데 이 화가는 이렇게 프레임에도 다 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화가를 만나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답을 알겠지만 지금 화가는 죽고 없으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는 세상 모든 것이 점을 찍어서 된다는 것을 그림 밖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 이 이야기는 이 그림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점으로 다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그 스마트폰의 화면인데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점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콕 찍어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돋보기로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스마트폰에 나오는 모든 그런 화면들이 사실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제로즈 쉐라가 했던 것처럼 지금 좀 뿌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확대를 해서 들어가면은 점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아마도 아이폰일 거예요. 아이폰하고 그 삼성의 갤럭시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픽셀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지만 막상 보면은 좀 놀라운데, 이렇게 됩니다. 실제 세상의 모든 화면은 이렇게 RGB, 빛의 삼원색이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개만 있으면은 이것들을 충분히 많이 모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만 작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연속적인 화면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색깔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눈에 세 가지 색깔만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색깔은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나면은 그냥 거기는 차가운 도형들만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사각형 보셨죠?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뭘까요? 이건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많이 확대했는데 확대를 하고 나면 뭔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응? 뭐라고요? 벌집이라고요? 아, 그렇죠. 여기 벌집같이 이런 그 육각형 도형들이 보이긴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돈이요? 돈하고 관계가 다들 돼요.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네, 저는 상품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이게 금이에요. 금인데 확대를 한 건데, 아까 어떤 학생이 벌집이라고 한 것, 이 벌집의 한 요 픽셀에 해당하는 요게 금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대상을 확대해 가면 원래 모습과 상관없이 이렇게 차가운 수학적 구조가 보입니다. 사실 원자 하나하나도 지금은 볼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아마도 원자에 대해서 배우신 기억이 지금도 나신다면은, 원자, 특히 이건 가장 작은 수소원자인데요. 수소원자는 안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 구름이 있다고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구름이 있다고만 배웠지 그걸 볼 수 있다고는 돼 있지 않거든요. 2019년에 이제 과학자들이 전자 구름을 본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근원인 원자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그냥 원하고 구 이런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도 차가운 수학적인 구조죠. 자, 이것은 물론 색깔은 약간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이 모양만 보면은 그냥 덕지덕지 무슨 뭐 이상한 그냥 이런 둥그런 것들을 막 그냥 박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수학적 구조 같기도 한데요. 이건 사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의 일부분을 확대해 본 겁니다. 원래 이 점묘법의 그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되게 부드럽지 않나요? 되게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직선이 없어서 그래요. 선을 그리지 않아요. 점만 찍기 때문에 요 경계선들이 사실은 수많은 불연속적인 띄어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몽실몽실한 부드러운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을 확대해 들어가면 수학적인 구조가 나오죠. 수학은 원래 차가워요. 1 더하기 1은 2. 이건 그냥 차가운 사실일 뿐이지 인간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인문학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의 거리와 관련해서 하나 끄집어내 본다면, 사실 따뜻하다는 그 느낌은 그 물체를 온전히 우리가 아는 형태로 봤을 때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자세히 보겠다고 아주 가까이 가면은 결국은 그 본질들이 보이거든요. 물리라면은 원자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간이라면은 그 사람의 본성들이 보일 텐데, 사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하고도 가까워지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인간의 본질이 보이는데, 인간의 본성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도 특히나 가깝고 친한 사이일지라도 적절한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이 따뜻함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물론 과학적 증명을 한 건 아니고요. 앞에 그 예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 인간 사이의 따뜻함, 인간에서 느끼는 어떤 그 아름다움, 다음에 인간의 행복, 이 행복이란 것도 그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차가운 어떤 그 본질을 저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답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자, 제가 차가운 답을 해드릴게요. 행복이란? 네, 이게 행복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게 이게 많이 분비되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약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이유도 이런 게 막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감정이란 것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차가운 이야기지만, 차가운 이야기에는 언제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진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들어있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수치는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물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고치가 10이라고 할게요. 10이라고 할게요. 평소에 한 5쯤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0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뭔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 수치가 10으로 올라가죠. 와, 행복해요. 근데 또 기쁜 일이 생겼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짝사랑하던 사람이 날 만나주겠대요. 와, 너무 기뻐요. 그럼 행복이 2배, 3배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로토닌은 더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10입니다. 지금도 기분이 좋은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야. 와, 이젠 100배로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세로토닌은 10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했더니 경찰이 날 잡아요. 딱지를 뗐어요. 그 순간 5로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이란 것은 여러분이 2배, 3배, 4배의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수치가 그만큼 커지진 않아요. 더더군다나 곧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다 추구한다고 하시는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배경옥 작가의 소설인데요. 제목이 재미있죠? 애인의 애인에게. 자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명문장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행복은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경험으로도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은 10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10인 상태에서 좋은 일이 몇 개 생긴다고 해서 20, 30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고, 이따금씩 행복하면 되는데, 이따금의 행복을 위해서 100억과 100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이나 1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10까지 갑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건 좋으나 행복의 모든 걸 걸면은 그건 성공할 수 없는 삶이란 것을 차가운 행복의 과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가까이 가면은 이제 차가운 걸 보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아름다운 이 전원의 모습으로부터 차가운 수학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죠. 아름답죠? 네, 이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질을 보면 행복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세상의 본질은 차가워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차갑습니다. 그럼 도대체 따뜻함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찾는 행복은 어디 있을까? 인간적인 것은 어디 있을까? 좀 더 차가운 걸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뉴턴의 법칙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차가운 수학적 공식, 즉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행위,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 뭐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 다 이 차가운 수학 공식에 따라 움직이죠. 이걸 모를 때에는 그 움직임이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알고 나면은 결국은 다 수학에 불과하다는 이런 차가운 진실과 대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우주의 본질은 차가운 겁니다. 우주에는 인간이 없어요.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생명이란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 이 우주는 차갑고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본질을 가만히 보면 수학적이기까지 하고 어디든 깊이 들어가면은 수학밖에 없어요. 차가운 이런 조광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뜻함은 어디서 찾는 것인가?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 차가운 우주의 의미를, 따뜻함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부여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이런 따뜻함들은 인간이 만든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저렇게 차가운 우주의 따뜻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골디락스의 뜻이 적절하다는 거거든요. 적절하다는 건 참 모호한 표현인데 자연스럽다하고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 자체로 어떤 적절한 상태를 말하는 거기도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자연스럽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세기 유럽에서 피부 색깔이 하얀색인 게 자연스럽죠? 대부분 다 하얀색이니까. 그런 곳에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 오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다, 다리가 2개 있고 걷는 사람이 자연스럽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표현과 비슷한 건데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주의 법칙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턴이 우주의 법칙을 찾을 때, 갈릴레오가 우주의 법칙을 찾을 때 했던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로 할 질문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뭘까?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답이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바로 이분의 답이죠. 자,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자 최초의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답을 쉽게 냈어요. 바로 서 있는, 정지한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정지해 있잖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교탁이 교탁이 뭐죠? 테이블. 이 테이블이 왜 저기 가만히 있을까라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억지로 이걸 움직이게 만들면, 제 지갑으로 해볼게요. 제 지갑으로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멈춥니다. 그러니까 정지라는 것이 가장 우주에서 자연스러운 운동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제 곧 답이 바뀔 텐데요. 이 답이 바뀌는 순간 물리학이 탄생합니다. 정지한 것이 자연스럽다면 정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고, 하늘을 보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달과 별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달이 움직이죠? 설명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고, 중세 시대에는 이런 이론도 나오죠. 달 뒤에서 천사들이 밀고 있어요. 납득할 수가 뭔가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몇 마리의 천사가 필요할까? 천사들의 개수를 추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천사를 보고, 천사는 인간의 크기니까 그만한 천사가 몇 마리 필요하고 그게 달 뒷면에 다 붙을 수 있나? 이런 계산을 웃으시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학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갈릴레오가 한 얘기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 말도 안 되죠. 일정한 속도로 제가 좀 전에 보내봤는데 멈췄잖아. 어떻게 자연스럽지? 자, 여기서 갈릴레오는 중요한 그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이 정도 스케일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데, 주말에 친구랑 술 먹기로 했는데, 지금 차를 한 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할 때는 크게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잘한 생각들을 일단 버리고 생각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도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제 지갑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차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땅바닥이죠. 지금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작 땅바닥에서 물체를 놓고 한다고요? 땅바닥부터 없애야 돼요. 땅바닥 없애는 거 정도는 안 되겠죠. 좀 스케일을 키워보세요. 지구를 없애야 돼요. 지구를 없애고 그러면 빈 공간이 나올 텐데 거기다가 제 지갑을 놓고 빈 공간에 이걸 살짝 밀어보면 어떤 운동을 할까? 이 정도가 돼야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뭘까를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지금 우주인을 밀어본 건데 멈추지 못합니다. 영화 그래비티의 한 장면이죠. 실제 영화에서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죽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못 멈춰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저 우주인의 운동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려면은 자기 몸 밖으로 뭔가 뭘 내보내야 돼요. 기체를 쏘거나 그런 추가적인 무언가를 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 다 싫어하셨던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식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가장 적절한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다를 식으로 쓴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저기 V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속도입니다.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앞에 이상하게 써 있는 막 D 막 머리 아프죠? 저거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도가 안 변하면 저거는 통째로 빵이에요. 안 변하니까. 속도가 안 변할 때는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자연스럽네 하면 돼요. 아까 우주인 날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네. 끝. 하지만 속도가 변하면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질문을 해야죠. 왜 그런가? 그래서 이 F는 ma라는 이 식은 속도가 변하면 그것에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F, 힘이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 중요한 답을 갈릴레오가 얻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스텝은 질문의 스케일에 걸맞게 부차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에서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죠. 그래서 부차적인 것을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부차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물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완벽함이란 무엇일까? 여기 생덱쥐베리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완벽함이란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넣어서 완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뺄 것이 없을 때가 완벽한 거다라는 말을 해요. 실제 물리학자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풀 때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려서 더 이상 버릴 수 없을 때까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물리 법칙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한 줄의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뭘 넣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시 완벽함에 도달하는 방법은 넣어서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충분히 버리고 났을 때 마지막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순간이 완벽함에 도달한 거죠.
저희가 자연스럽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적절하면서 자연스러움으로 와봤는데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말 그대로예요. 자연스럽다. 자연과 같다는 거죠. 사실 자연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이게 자연인데 이것과 같아진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같이 살면 돼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가 있거나 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거라면 존재조차 할 수 없어요. 물리 법칙을 어기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인데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아예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면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같다는 것, 자연과 같이 산다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과 함께 자연과 같이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한번 제가 시의 한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박준 시인의 시예요. 시의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사실 이거는 그 새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남과 함께 살거나 어떤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생명체와 다른 것과 함께 살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내가 있는 공간에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맞추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것이 내가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믿죠. 새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새장을 준비하고 강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집에 반려견이 있을 작은 케이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인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무와 풀을 가꾸면 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린 국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자연과 함께 환경과 함께 이 지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드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과 함께 산다는 것 또는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항상 차가운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순서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블록버스터급 공연입니다. 설장구 협연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구 넉대와 관현악이 함께합니다. 이 작품 노트를 보면요.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세상 모든 물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을 향해 흐른다. 세상의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낮은 곳이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마침내 바다입니다. 큰 존재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침내 바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